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9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저희가 시즌2라는 이름으로 99회긴 한데 1년 조금 넘게 쉬었죠. 1년 1개월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저희가 이 99회 100회를 하고 쉴까 말까 얘기했던 게 이 오늘의 큐시트를 받아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딱 99회 100회 직전에 잠깐 쉬기로 해놓고서는 1년을 쉬었죠. 네, 오래 쉬었습니다. 사실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8월 녹음 끝으로 쉰 거잖아요. 아니요, 7월 녹음하고 8월 13개월 쉬었어요. 근데 1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많이 다른 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서점 일도 많이 줄어들고 외부 일도 많이 줄였던 시점에 이것도 쉰 건 맞는데 1년이 거의 뭘 했더라 싶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나서 되게 그냥 어제 온 것 같은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근황 토크 원래 안 하는 게 저희 철칙인데 그래도 1년 만에 인사드리는 네. 거니까 짧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진짜로 똑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주영님이나 저나 그 사이에 코로나도 한 번씩 걸리고 뭐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했지만 네. 뭐 업무적인 거나 이런 거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근데 1년 동안 인상에 남았던 거는 서점에 요소야 듣고 있다고 와준 분들이 꽤 심심치 않게 오셨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시즌2 할 거다라고 이제 살짝 소문을 냈을 때도 오셔서 언제 시작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고 최근에도 인스타그램 DM 보내주신 분도 있고 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희가 방송 이거 업로드를 쉬고 있을 때는 기존의 분들이 다시 듣기 정도 해주시겠지 생각했는데 네. 그 중간에 알게 돼서 들어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게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말로는 쉬었다가 다시 한다고 했지만 영영 못하게 됐더라도 뒤늦게는 아니지 이제 새롭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한 걸로 끝났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1년 사이에 근황이라고 할 거는 그게 좀 기억에 남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영님은? 저는 그 짧은 소설집을 하나 냈고요. 맞다. 그 사이에 네. 디어 시스터. 네, 디어 시스터라는 고유서가 있습니다. 네. 네, 하나 냈고 그것 덕분에 북페어를 2번 참가했는데 1년 동안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한 건으로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저한테 좀 재미와 신기한 경험들을 줬는데 요소야는 제가 그 에고 서치라고 하는 그걸 가끔 해봤어요. 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저희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방송이 안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늘어서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제가 보면서 신기했고 그 정대건 작가님이 트리플 자원과 몸 시리즈 책을 냈는데 거기에 작가의 말에 저희 요소야를 언급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요소야에 대한 언급이 약간 떠돌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돌아와야지 했는데 저희가 진짜 큰 결심을 거둘렀습니다. 네, 큰 결심을 했지만 사실 되게 서둘러서 결정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앞서 말씀드리고 익숙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 변명해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많이 좋아들 해주셨던 전문 낭독이나 시특집 같은 것도 다시 할 예정이니까 뭐 이 문예지 읽다가 이 작품 너무 좋다고 전문 낭독 부탁드린다 혹은 뭐 이 시들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방송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리터 37호 2022년 8월 9월호 그리고 여기에 실린 백온유 작가님 신작 단편 의탁과 위탁 사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먼저 리터 소개는 경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고백하자면 반년 정도를 문예지를 거의 안 봤었어요. 네. 어쨌든 요소야 저희 했던 시절과 지금의 리터에서는 변화가 꽤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플래시픽션 코너가 없어져서 저희가 가끔 요소에서 플래시픽션 다루긴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훨씬 더 에세이적인 에세이 코너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네. 소설은 그전에는 3편도 실리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호는 2편이 실렸어요. 네. 그리고 리터 같은 경우에는 커버 스토리 개념으로 이제 매 호마다 특정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필자들이 참여하는 코너가 있는데 이번 호는 저는 좀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나름 뭐 트렌디하다까진 아니어도 그 시기에 이슈들이 이제 커버 스토리 키워드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번 호는 새들의 안부예요. 약간 되게 문학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네. 왜 이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는 마음이 좀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이 리터를 보고 풀리진 않았는데 네. 근데 뭐 유추해 보자면은 요즘에 뭐 관련된 책들이나 뭐 숲이라던가 여기 앞에 에디터 노트에도 언급이 되지만 뭐 기후위기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연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대두가 되는 가운데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슈로 꼽지 않았나 싶어서 사실 관련되어 있는 맥락으로 이제 글들이 많이 청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에 대한 Q&A 코너 같은 것도 좀 흥미롭게 살펴봤고 재밌는 거는 이제 각 작가나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새에 대해 궁금한 거를 이제 특정 필자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코너가 제일 앞에 실렸는데 정진우라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선임연구원이라는 분에게 네.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그 질문들이 되게 귀엽기도 하고 좀 실질적인 궁금증에 대한 것들도 있어서 되게 좀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에세이 연재가 되게 풍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성민, 김지혜, 이종현, 정은모, 정의연, 뭐 강덕구, 선승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는 필자들이 에세이를 실어주고 있고 인터뷰도 되게 다채로워졌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왜 쓰는 인간, 읽는 인간 이렇게 해서 네. 구분이 됐었다고 이전에 요소야에서 다룰 때는 네. 근데 이제는 되게 다양한 뭐 외국 작가라던가 국내 작가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첫 책을 낸 작가들에 대한 인터뷰 네. 코너가 좀 재미있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코너도 전반적으로 느낌이 분량들이 조금씩 짧아지면서 좀 더 다채로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픽션 같은 경우에는 김현수, 백온유 두 작가의 신작이 실려 있고요. 시는 김민지, 이영주, 차호지, 최인숙 시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리뷰가 실려 있고요. 그래서 사실 리터가 제 인상적으로는 확실히 에세이 코너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네. 생각과 함께 논픽션들을 기존 1년 동안 좀 읽어오기도 하고 소설을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 읽게 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인터뷰라던가 이 문예지에 실린 에세이들을 읽었더니 문장이 되게 감성적이라는 생각이 되게 오랜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막 뭔가 마음이 촉촉해지는 네. 선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글들을 좀 많이 읽게 된 점이 좀 다른 느낌이 들었었어요. 조금 더 사실적인 논픽션이나 메모 회고록들을 좀 읽어왔던 거랑은 그러니까 네. 문인들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라 그게 재밌었는데 한번 요소야 들으시는 분들도 리터 오랫동안 안 보셨다면은 좀 새롭게 바뀐 느낌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 소설 2편 중에서 저희가 고른 작품은 백온유 소설가의 의탁과 위탁 사이라는 작품이에요. 일단 제가 줄거리만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연수라는 그 3인칭 초점 화자가 있고요. 이 연수는 이 소설에서 짐작하건대 20대 취준생으로 보여요. 20대 혹은 30대 초반 여성 캐릭터고요. 네, 연수라는 캐릭터가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는 이야기가 이 전체적인 현재 서사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을 어릴 때 7살에서 한 10살 정도까지 키워줬던 외할머니인데요. 그 외할머니가 편찮으시게 되면서 그 외할머니의 입원 과정에서 연수라는 인물이 엄마 아빠 이제 부탁을 받아서 한 1년 남짓 할머니 간병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안에 이제 연수가 할머니 집에 어떤 식으로 가게 됐는지, 그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1년 남짓한 할머니를 돌보는 기간 동안 연수와 할머니 사이에 오가는 감정이라든지, 연수가 자신의 인생을 조금 되돌아보는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가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연수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는 듯 싶었는데요. 마지막 이 잡지 안에서는 한 쪽 정도의 이 단락 안에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의 시점에서 할머니 마지막 생, 그리고 또 할머니가 자신의 간병을 해줬던 연수에게 품었던 감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처음에는 이제 연수의 시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가 마지막에 기대하지 않았던 할머니 마음을 들춰볼 수가 있어서, 엿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소설이 가지는 여운이 조금 더 커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작품이고요. 제가 사실은 마음이 끌렸던 부분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예를 들면 할머니한테 맡겨지는 경험도 가질 수가 있고, 혹은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플 경우에, 뭐 할머니가 아플 경우에 돌봐주는 경험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오가는 감정들이 되게 미묘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의 사정 때문에 뭐 잠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정말 잘 돌보아줬다고 하더라도 네. 이상하게 그 할머니를 그럼 마냥 고마운 사람으로 우리가 느낄까 하면 그렇지 않은 감정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도덕적이지 않다거나 뭐 나쁘다거나 뭐 인륜적이지 않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사람에게 좀 위탁을 당했을 때, 의탁했을 때 단순히 그게 고마움이나 뭐 일방적인 사랑이나 저는 그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 연수가 처한 특별한 상황 안에서 그 어린 연수가 겪었던 그 3년의 세월 가운데 되게 미묘한 감정들이 저는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었고,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연수가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는 이제 그 과정,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년 전부터 할머니 이제 입원실에서 할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생의 마지막을 겪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상한 욕망 같은 것, 그리고 그걸 또 바라보는 젊은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좀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 또한 어쩌면 되게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녹아 있어서 저는 이 안에서 좀 발생하는 서로의 욕망이나 상대에 대한 어떤 이상한 감정 같은 걸 좀 따라가는 게 저한테는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 자체에 무슨 서사가 강하지는 않는데 이 소설 안에서 얘기하는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제 안에서 많은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해서 들고 왔습니다. 저도 일단 재미있게 읽었었고, 이 소설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 연수라는 인물 주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줄기는 임종을 앞둔 할머니를 이제 손녀가 어떤 시기 동안 돌봐드리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과거의 이야기랑 교차하면서. 그런데 이 소설에는 사실 되게 온 가족을 둘러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에 대한 거를 다 한 번씩 그 감정적으로 건드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연수는 엄마 아빠가 이제 별거를 하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할머니 집에 맡겨줬는데,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연수가 좋은 마음이 물론 있지만 일단은 할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또 다른 동네에 있는 어떤 다른 이제 혼자 사는 할아버지에게 반찬을 갖다 준다거나 그 집에서 나오는 거를 여러 번 목격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렴풋하게 불안을 감지를 하고, 그래서 할머니에게 좀 미운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오히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린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 맛있는 걸 사준다는 이유로 더 따른다거나, 그리고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도 알고 보니까 별거는 1년 정도 한 다음에 2년 정도는 같이 살았는데도 자신을 데려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 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거나,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또 강아지가 있어. 막 엄마는 자기의 동생이라면서 이름도 연두라고 붙여준 이 2살 된 강아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수는 할머니 집에 있는 동안 그 강아지와 엄마 아빠는 살았는데 엄마 아빠와 함께 살기로 하고 3년 만에 집에 갔더니 너무 자신을 뺀 생활의 흔적들이 그냥 너무나 자기의 자리가 없이도 완전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수라는 인물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할머니와 그 다른 이웃집 할아버지, 그리고 강아지, 여기까지 이제 둘러싼 관계들에 대한 것들을 다 한 번씩 거치는데, 이야기들을, 그게 되게 산만하지 않고 다 연수라는 인물의 시선으로 모여들면서 관계라던가, 결국엔 초점은 할머니에 계속 가 있긴 하지만 왜 할머니에 대해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됐는지가 되게 설득적으로 그려지는데, 그게 되게 잘 모여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어떤 지점들을, 보통 이런 서사를 가진 소설에서는 보통 뭐 엄마, 할머니, 나 이렇게 딱 3대 모녀의 이야기 정도만 언급이 된다거나, 나머지 인물들은 그냥 살짝씩 어떤 역할들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 한 번씩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인물들로 들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연수라는 인물의 마음에 좀 공감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정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네. 연수 자체가 자기의 마음을 돌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연수는 자신을 연민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소설에서 뭔가 해소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느낌이어서, 그게 좀 인물로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입이 되는 지점들이 많아서 좀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약간 저희가 이 연수라는 캐릭터에 공감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나의 좀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뭐 나를 돌봐줬다는 예전의 할머니, 혹은 내가 부채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할머니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게 가능한가? 사실은 되게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연수가 자기를 속이지 않고 그 마음을 여전히 간직한 채 그거를 조금씩 보여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인간적이고 제가 조금 개입하고 싶은, 제가 제 마음을 조금 싣고 싶은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사실은 이 엄마 아빠 캐릭터는 네. 저도 되게 읽으면서 좀 많이 화가 나고 속이 상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더 엄마 아빠 캐릭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약간 느껴지기도 했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사실은 좀 가장 큰 에피소드 중에 하나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 할머니와 아까 얘기한 골목 끝집 할아버지의 네. 이상한 관계잖아요. 네. 진짜 그때 연수는 7살에서 10살 사이였던 네. 아주 어린 나이여서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고, 그런 연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그냥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반찬 가끔 챙겨주고 불쌍하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할머니가 할아버지 집을 드나든 그것을 본 것밖에 없는데, 이상한 뭐랄까 불안과 적개심 같은 네. 것이 연수 안에 자라고 있었는데, 저는 이 불안이란 단어를 조금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연수가 이 할머니와 골목 끝집 할아버지와의 사이의 네. 관계 때문에 불안을 느꼈다라는 게 네. 어떤 의미일까.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러다가 골목 끝집 할아버지랑 연애하고 바람나서 뭐 결혼이라도 해버리면 나는 정말 어디 갈 데가 맞아요.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게 맞겠죠? 네. 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 할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좀 키웠던 것 같아서, 오히려 이 나이가 아니라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어떤 그것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뭐 저렇게 행동하는 건 바르지 않지라는 약간 그런 식의 사고에서 비롯된 어떤 미움이나 혐오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수의 그 나이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연수의 생존 자체를 조금 네, 위협하는 네. 사건이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불안이라는 단어로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어른이 된 연수에게도 그 감정은 잊혀지지 않는 감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네. 그 부분에도 동의를 하는 게 연수는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연애를 하는지 어쩐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느낌적으로 할머니가 저 할아버지랑 계속 친하게 지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는 네. 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좀 미운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연수가 뭐 엄마의 표현으로는 싱겁고 묻어난 딸이 되었고 아빠에게는 벽을 치는 딸이 되어서 집에 돌아간 후에도 고등학생 때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가고 대학 때도 기숙사 생활하고 그 후에도 계속 자취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 이제 그런 말들이 되게 덤덤히 들어갔는데 부모에게 받는 사랑에 대해 초연해졌다. 그리고 그 앞서 집에 간 후에도 미세하게 뒤틀린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말들이 있어서 지금의 연수가 사실 마음에는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이나 할머니 집을 떠날 때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거나 그런 감정 없음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움이 있었다. 미운데 잘해줬다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에 대한 어떤 측은함도 없고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아파서 불러도 모른 척한다거나 그러니까 연수는 어떻게 보면은 꼭 막 심리 분석을 할 것까지 없지만 감정에 대해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좀 제어하는 걸로 이런 상황들을 모면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의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이웃집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그러면서 할머니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연수한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 일이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는 식으로 할머니조차도 그렇게 뭔가 뭐 방어를 했다까진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아이가 모르겠지도 물론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만 묘하게 공모자나 동조자를 만들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쯤에 그 옛날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옛날 사랑 이야기를 고백하듯이 근데 연수는 그때도 모른 척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할머니는 연수가 기억해주기를 바랬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만의 추억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낼 대상이 연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 어린 나이에 아이에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같이 스터디하는 사람들, 연수의 호의를 다 그냥 넙죽 받기만 했던 사람들, 할머니 다 아무도 연수에게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연수는 미안하다는 말을 사실 듣는 걸 제일 싫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그냥 이 사람들이 늘 그대로 행동을 해줘야 자신도 저 사람들에게 미운 행동을 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어떤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가지만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여기에 어딘가에도 연수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엄마도 계속 약속을 어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이고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연수를 칭찬하긴 하는데 미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너무 애틋한 후회되는 사랑 이야기처럼 과거를 얘기를 하지만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그게 회한이 남는 일일 수 있겠지만 후회한다고 직설적으로 또 얘기도 하지만 연수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을지 더 들어가긴 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사실 할머니가 완전 나쁘다기보다는 그 약간 충돌하는 마음들이 어느 쪽 입장도 다 그럴 수 있어는 맞는데 연수에게 그런 말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어쩜 좀 상처가 되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소설은 전혀 심파적이거나 청승을 떨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되게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뭐 이런 상징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할머니의 틀니가 깨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깨짐으로써 계속 생채기를 내고 둘 관계에서도 묘하게 또 어떤 공모자 같은 느낌으로 돼가고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는 마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읽는 내내 좀 뭔가 터질까봐 조마조마하긴 하죠. 하지만 전혀 없이 장례까지 너무 의연하게 치르고
그냥 그 깨진 틀니를 가지고 어쨌든 있는 걸로 끝나는. 그래서 소설이 참 처음부터 끝까지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상을 조금씩 벗어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머니의 그런 마음들이나 상황이 할머니는 스스로 애석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이렇게 좀 아름답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할머니 편을 조금 들자면 네. 왜냐하면 약간 할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연수밖에 그 말을 할 데가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리고, 너무 어린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컸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너도 어른이니까 이 마음을 이해하겠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할머니는 그걸 미처 몰랐던 거겠죠. 이 어린 나이의 연수가 나의 이런 행동 혹은 나와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었을 거고, 짐작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연수가 이해했겠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편을 들자면 그런 마음도 살짝 좀 들긴 해요. 근데 물론 연수가 이 깨진 마음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애석함이나 후회가 된다라는 말을 그걸 듣고 또 소화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그러니까 참 좀 다 안 됐죠.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할머니도 이것을 좀 받아 안을 만큼 치유가 전혀 되지 않고 상처가 남아있는 연수도 사실 그 과정에서 좀 제일 책임을 제가 묻고 싶은 사람은 엄마 아빠이지만 하여튼 그런 좀 생각이 여러 가지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 마지막에 깨진 틀니의 그 시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좀 제일 신선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윤옥이 그 할머니가 연수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렇게 윤옥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폐수를 흘려보내는 공장처럼 이 정도는 티가 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연수는 띄엄띄엄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할머니 고기가 참 질기네요. 면이 질기죠라고 하면서 사실은 고기나 면이 질긴 것이 아니라 목숨이라는 게 정말 질긴 거라고 연수가 그런 식으로 좀 적개심을 드러냈지만 그조차 티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연수를 할머니는 사랑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이 문장이 있어서 마지막에 조금 제 마음이 좀 다독여졌던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전체적인 소설의 좀 큰 테마와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몸은 쪼그라드는데 생에 대한 갈망은 누가 불어넣어 주는 것일까? 윤옥은 마지막까지 궁금해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저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솔직히 나이가 들고 뭐 정말 이제 생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사람이 그걸 좀 감지를 하면 진짜 모든 삶의 의지나 뭐 의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이제 표백화되면서 인간이 소멸하는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겠거니 하고 저는 막연히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할머니께 전해 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인간이지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었는데 그 윤옥조차 스스로도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 이상한 좀 생에 대한 갈망을 이 소설 안에서 조금 실감할 수 있어서 저는 사실은 그 부분도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네, 이 소설에도 코로나 상황이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윤옥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먹는 거는 제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뭔가 그리고 틀니도 새로 맞추지 않으려고 하고 틀니 새로 맞추기 전에 아마 자기 뭐 더 살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마스크도 꼭 쓰고 손녀 연수에게도 나가지 말라고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막 삶에 대한 어떤 의지로 징그럽게 느껴졌다기보다는 사람은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로 했으면서도 일상적인 거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는 내 일상이
그대로 평온하게 이어지면서 죽음으로 다가간다라는 상황인 거지. 네. 갑자기 내가 막 합병증에 걸려서 더 고통이 심해진다거나 이런 걸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를 코로나에 대해 두려워한다라는 감정이, 연수는 그거를 좀 아이러니하게 느끼긴 했지만 네. 그런 모습 같은 거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뭔가 마지막에 주영님 말씀처럼 윤옥은 제대로 씹고 싶어 했다라는 말이, 근데 그렇게까지 욕망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라는 말들은 사실 아픈 게 사실인 거죠. 네. 그거를 손녀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할머니도 분명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파트가 시작할 때 문장이 그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고 애틋해하지 않는 삶이 세계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런 삶이 세계에 남긴 생채기는 좀처럼 아물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네. 이 가족의 기본적인 태도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서 네. 그냥 아마 각자가 불안하지 않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서로 소위 말하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누구도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뭐 단편적으로는 엄마 아빠는 되게 다시 화합해서 즐거워하는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너무 약간의 그것도 없이 자기 딸에게 할머니의 간병을 맡긴 것도 참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도 아마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정말 마지막에는 윤욱이 유일하게 아쉬워했던 아이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위안이 되는 건 있긴 한데 참 되게 뿌리 깊은 해소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은 오히려 읽는 사람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맞아요. 또 하나는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오늘은 소개를 안 해드리지만 이 같이 실려있는 김현수 작가의 네. 난주의 바다 앞에서에도 과거의 인연이 다시 10년 이상 몇십 년 지나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할머니와 그 이웃집 할아버지도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제 다시 만나게 되려고 노력했던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들이 나오는데 이 난주의 바다에서는 우연히 만나게 되지만 이 할머니는 그것조차 할 수 없었던 거여서 네. 이들의 생에서 과연 정말 뜻대로 마음껏 무언가가 되는 것이 과연 있을까? 사실 없이 살 수도 있는 게 인생이긴 한데 참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작은 것 하나 쉽게 허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백운유 작가 저희 요소야에서 처음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유언이라는 그 장편 소설로 백운유 작가 알게 됐고 이번에 페퍼민트라는 작품 나왔는데 저는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저도요. 아직 못 읽었어요. 네, 나왔고 그래서 단편을 제가 물론 저희가 읽지 않았던 1년 사이에 어딘가에서 발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백운유 작가 유언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페퍼민트도 요즘 반응이 되게 좋던데 단편은 어떤 색깔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백운유 단편 소설 의탁과 위탁 사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학동네 2022년 여름호에 실린 문진영 작가의 신작 단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운유 소설 의탁과 위탁 사이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은 쪼그라드는데 생에 대한 갈망은 누가 불어넣어주는 것일까? 유독은 마지막까지 궁금해했다. 폐수를 흘려보내는 공장처럼 이 정도는 티가 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연수는 띄엄띄엄 적개심을 드러냈다. 목숨이라는 건 정말 질긴 거구나. 이 몸은 아무리 봐도 정이 안 가고 징그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으로는 할머니 고기가 참 질기네요. 면이 너무 질기죠?
제가 잘게 잘라드릴게요. 천천히 꼭꼭 씹어드세요. 하고 말했다. 티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연수가 사랑스러웠다. 윤옥이 유일하게 아쉬워했던 아이가 윤옥의 흔적을 품고 어디론가 허정허정 걷고 있었다. 가방 속 틀니는 딱딱거리며 텅 빈 입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애착을 끊어냈다.